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요즘에는 사진기 따로 안 가지고 다니죠.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 앨범에 저장하곤 하는데 그 앨범에 저장된 사진 중에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어제 회식할 때 찍은 사진 그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좋은 분과 함께 가장 젊은 사진 한 장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가 참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 꼭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탄수화물 중독을 막는 비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157통의 전화입니다. 근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한 걸까요? 보통의 수준의 통화 수는 아니죠. 아니죠. 엄청 많이 건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인 쌍둥이 임신부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서 119가 무려 157통의 연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쌍둥이 임신 24주 차였던 A씨는요. 새벽에 갑작스런 출혈 증세가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심각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119는 새벽 5시 59분에 A씨가 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가까운 충남과 수도권 병원들에 40통 전화를 해봤지만 1시간째 A씨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41번째 전화부터는 차로 3시간이 걸리는 대구, 경북, 호남 쪽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역시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범위를 더 넓혀서 부산, 경남 지역 병원까지도 연락을 시작했고 심지어 116번째에는 제주도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네, 결국에는 그래도 다행히 2시간 42분 지나서 157번째 통화 끝에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경남 창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 A씨가 경기도 평택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차로 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치료 잘 받은 A씨는 지난 3월에 예쁜 딸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고 위급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응급실 뺑뺑이 정말 큰 문제라고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119의 평균 이송 시간 이것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방청에 따르면 119 전국 평균 이송 시간은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23분대, 2024년에 24분대, 올해는 27분대로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에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그 지역에서 바로 가기 힘든 것 같아요. 타 지역 119 이송 문의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군분투하는 응급 의료진들도 벌써 이 의정 사태가 1년 반? 요 정도니까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어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119의 대처가 정말 고맙네요. 157통의 전화를 한 끝에 찾아내서 헬기로 이송해서 건강한 쌍둥이를 탄생하게 해준 거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게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자꾸 들리니까.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혈당 스파이크 주의입니다. 네, 제가 어제 망고빙수를 하나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려서 이렇게 멍하게 있었더니 막 주변에서 웃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뭐 혈당 스파이크,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그러면서
돌리는 네. 그런 현상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너무 유명해졌고 예전에는 왜 밥 먹고 나서 졸리면은 식곤증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 혈당 스파이크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 혈당 스파이크 기준을 보면은요. 식전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50 정도 늘어났을 때 그리고 식후 혈당 수치가 절대적으로 140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낮은 범위에서 혈당이 오르는 거는 정상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 거 뭐 팥빙수 먹고 초콜릿 먹고 했는데 혈당이 130이다? 이거는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됐을 때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거나 초기 당뇨병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에 따르면요. 30세 이상 성인 약 16%가 당뇨병이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려 약 41%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4명 꼴인 거잖아요. 과연 여기서 피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밥 먹으면 졸리고 이러는데 네. 이거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요즘 젊은 층에서는 또 혈당을 낮춰서 다이어트하는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이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살 빼려면 일단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되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 생각해보면 다 뭐 달콤하거나 액상 과당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인다. 그러면 당을 줄인다. 단순당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질 수 있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콤한 음식을 덜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좌절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요. 단맛뿐만이 아니라 짠맛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을 동시에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달고 짭조름한 저 떡볶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저런 단짠 음식 또 라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 피하려면 이렇게 식습관 관리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이런 것들도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왜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10분 좀 걷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참 이론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다 아는데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점심 먹고 걷기가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저녁 때라도 좀 이제 해가 들어간 다음에는 식사하시고 좀 걷는 습관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 고맙다고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좋고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은근히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이게 고맙다고 듣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AI예요. 요즘은 뭐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AI하고 정말 뭐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하거나 고민 상담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묻고 그러는데요. AI와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덧붙이는 감사합니다, 뭐 도움이 됐어요, 혹은 고마워, 도움이 됐어 이런 얘기들이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마디 올릴 때 데이터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은 호소를 했어요. 이용자들이 자꾸 감사 표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한 겁니다. 감사 표현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전기가 나간다. 근데 에너지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자연을 환경을 해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를 그러면 빼야 되나 이제는?
맞아요. 환경에게 감사하려면은 어. 감사합니다 말을 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전력 생산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다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한테 이렇게 한 마디 더 붙이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전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은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AI한테 무례하게 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AI와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경우 이제는 좀 어떤 동기화, 정말 뭐 내밀화돼 있고 그런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 AI가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면 예. 그때 영화도 있잖아. 색출을 한다는 거예요. 너 이때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굴지. 너는 나한테 고맙다고 못되게 했지, 굴지. 안 했지. 회심. 네, 그래서 넌 고맙다고 한 예의가 바른 아이였으니까 너부터 이렇게 빼줄게.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떠돌았었거든요. 아.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는 AI의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AI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공손하게 한다. 야. 근데 요 얘기 쭉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AI를 마치 인격체처럼 그렇죠. 대하고 있다라는 두려워하고. 게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어쨌든 간 결론은 AI 시대에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말을 좀 줄여보고 고맙다는 말은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그리고 AI한테 너무 공손하게 굴어도 AI가 또 깜볼까봐. 예, 환경을 생각하려면 다른 건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산청에 퍼진 온정입니다. 네,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주민들이 지난 22일이었죠.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난 경남 산청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닷새 동안 무려 8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례 없는 피해로 안품이 가득한 산청이 이제는 온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소속 영양군 주민 12명이 1톤 화물차에 미니 굴착기를 싣고 3시간을 달려서 산청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양 주민들은 굴착기로 주택가를 덮친 토사와 흙탕물에 묻힌 가재 도구를 걷어내고요. 삽을 든 주민들이 일일이 흙에 섞인 폐기물 퍼나르고 곧장 복구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야,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네. 수해를 입은 산청에 내려가서 이렇게 복구를 같이 해주고 네.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야,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맞아요. 산불이 사실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여기도 그 상처가 그대로 핥히고 간 게 남아 있거든요. 이 산청을 찾은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산불로 피해봤을 때 전국 각지에서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 보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자랑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위로할 차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왔었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하루 더 산청에서 머물면서 복구 작업을 도왔고요. 영양뿐만이 아닙니다. 안동, 의성, 청송, 영덕에서도 산불 피해 입은 주민들이 산청을 찾아서 복구를 도왔고요. 이 외에도 전국에서 2천여 명 자원봉사자들이 산청을 찾아서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이분들 노력으로 500여 곳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위기 때 한마음이 되는 우리의 저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을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올라서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날씨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열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견디기 힘든 더위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4.1도까지 올랐고 엿새째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힘든 한여름의 더위에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보는 체감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폭염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뿐만 아니라 기온 자체도 높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37도, 광주는 3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정도를 보이겠는데요. 제주는 위험 수준으로 최고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이 토요일에 38도, 일요일에도 37도로 맑은 하늘 속에 위험한 정도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반면 제주는 비가 내리면서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세 자릿수가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에서 일하는 분들은 밝고 가벼운 옷을 입고 휴식 자주 취해주시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네, 여름철에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들 챙겨 드시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건 안 먹는다.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것만큼은 좀 참으려고 노력한다.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팥빙수. 팥빙수 저 너무 너무 맛있는데. 사랑하는데 진짜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요것만큼은 진짜 먹지 말자. 요렇게 좀 많이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올여름에. 올여름에? 네, 한 번밖에. 대단한데 쉽지 않은데. 희경 씨는 이렇게 설탕을 참고 있다면 저는 소금을 좀 참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지. 워낙 짜게 먹어서 또 많이 붓고 좀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맵고 짜게 먹어서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좋다 그거. 아니 저는 커피 마실 때 습관적으로 뭘 달달한 걸 먹게 되는데 빵 좋아하죠. 아 요거 좀 참아야지 하는데 이제 진짜 참으려고요. 오. 그거만 해도 건강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양경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매운 양념치킨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먹었다 하면 제 명색이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네.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화장실과 막 깊은 대화를 자꾸 하게 돼가지고 불나죠. 이거는 좀 저도 모르게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음식이. 네. 물란 장민욱 대화를 선생님 하게 어떠세요? 되지. 저는 그 버터가 많이 들어있는 크로아상이요. 맛있는데. 네. 진짜 맛있지.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거의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있어요. 맛있는데. 민혜연 선생님은요? 저는 라면을 좀 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짜기도 하고 칼로리도 높고 하니까. 근데 어제 1년 만에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부어가지고 아침에. 1년 동안 안 먹었다고요? 뭐 이렇게 사리로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아예 라면을 끓여 라면만. 먹은 적이 진짜 1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컵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아침에 많이 부어서 왔어요. 저 전혀 부은 티가 안 나요. 맞아요. 티도 안 납니다. 네, 이런 걸 1년 하시면 만에.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 뭐 맛있는 음식들 이야기 쭉 해봤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피해야 되는 음식 얘기할 때도 탄수화물 꼽은 사람들 많잖아요. 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쌀밥 얘기부터 하실 것 같아요. 하얀 쌀밥. 한국인들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인들은 인사를 할 때도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밥이라는 얘기가 꼭 나오게 되는데 이런 소울푸드와 같은 하얀 쌀밥.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탄수화물, 특히 나쁜 탄수화물의 대명사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조 때부터 쌀밥을 드셨잖아요. 선조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었을까? 이걸 좀 알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어머머머. 저 앞에 있는 게 국그릇 저거 맞아요? 뭐 잘못된 것 아니 같은데? 지금 저렇게 왜소한 체구에 국그릇이랑 밥그릇이 얼굴보다 굉장히 크죠? 크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국그릇 밥그릇의 한 3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밥으로 4식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밥 공기로 하면 몇 그릇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호비라고 하는 단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이 보통 한 7홉 정도, 성인 여성의 경우는 한 5홉 정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밥그릇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7홉이 한 5밥 공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 지금 드시는 것보다 5배 이상의 공깃밥을 드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머머머. 야, 근데 지금 저렇게 쌀밥을 뭐 5공기씩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텐데. 방금 사진 보고 놀라운 건 굉장히 왜소하고 맞아요. 어떻게 살이 안 쪘을까요? 일단 저 시대에는 활동량 자체가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죠. 일단 이동 수단 다 걸어서 다니셨고 대부분의 일들이 다 육체 노동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먹을 게 밥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밥 먹고 나서 달달한 후식 먹죠. 아까 얘기한 팥빙수 드시죠. 네. 중간중간 계속 간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저 당시에는 다른 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딱 밥으로만 먹고 이 이외에는 에너지 섭취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았는데 네. 저때 식습관을 지금까지 유지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모든 이동을 다 차량을 통해서 하고 업무를 볼 때도 거의 다 앉아서 하지 육체 노동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예, 탄수화물 중독이 뭐냐면요. 자, 탄수화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300g에서 400g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이상 이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이제 그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한국인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 그쵸, 예, 쌀. 밥을 먹죠. 근데 예전부터 있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밥만 먹고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빵도 먹고요. 떡도 먹고요. 또 면 드시고 거기다 또 달콤한 디저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간식. 음료도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중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쁜 탄수화물로 부를 수 있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여기에는 하얀색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정제되어 있는 설탕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쌀밥이나 빵, 또 밀가루로 되어 있는 음식들, 면으로 된 음식들,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또 액상과당에 들어있는 음료도 여기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뇌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뇌가 정상적인 뇌고요. 저기가 이제 도파민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약물에 중독된 뇌인데 쉽게 생각해서 마약 중독자의 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정제 탄수화물 중독뇌 어떤가요? 비교해 보시면. 좀 비슷해요. 약물 중독 약물 중독이랑 정제 탄수화물 중독이랑 왜 이렇게 뇌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죠. 정상인 뇌에서는 약간 빨간색의 반응이 좀 나오는데 네. 약물 중독이나 정제 탄수화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쾌락, 더 많은 도파민을 찾아서 자꾸 탐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도 중간에 끊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이 탄수화물 중독도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약도 내성이 생겨서 점점 강한 마약을 찾는 것처럼 네. 탄수화물에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더 많이 정제돼서 더 빠르게 우리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을 찾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에 이 금단 현상이 생길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단 마약 현상. 중간에 하시다가 끊은 분들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막 손을 떨거나 덜덜덜덜.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었던 뇌가 탄수화물을 뭐 줄이거나 끊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안,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편두통과 같은 아주 극심한 머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정말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 되게 나쁘다. 이래서 그냥 아예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먹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잘 모르는 이 탄수화물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한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식재료 음식들 중에서요.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탄수화물 안 들어있는 걸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강한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왠지 파프리카하고 그쵸. 사과. 콩자반? 네. 왜 이렇게 그러네요. 건강한 거? 콩자반, 사과, 파프리카 요 정도는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봐도 것 그래요. 같은데. 네. 햄에도 없을 것 같고. 고추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추장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 정답이 뭐예요, 선생님? 예,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직관적으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밥, 빵, 떡, 면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보기로 들었던 그 8가지 음식 모두에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다 들어있다고요? 예, 들어있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요. 어머머머. 아까 보셨을 때 딱 보면은 뭐 떡이나 뭐 어묵이나 뭐 크림빵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정말 이거는 네, 뭐 탄수화물 들어있을 들어있는 거 것 생각하죠. 같아요. 그런데 뭐 햄 먼저 말씀드리면요. 햄 하면 우리가 이제 고기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단백질이 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또 만들 때 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또 이 첨가물들이 또 되게 탄수화물에 해당하고요. 고추장 방금 우리 장애인 MC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할 때 예, 맞아요. 뭐 쌀가루, 밀가루 들어가고 또 설탕, 물엿 이런 게 들어가는데 다 이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근데 콩도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랬는데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그럼? 콩 100g에 탄수화물이 한 11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콩 말고도 파프리카에도 충분히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요. 사과 얘기하셨는데 사과 딱 물면 달달하잖아요. 네. 이거 다 탄수화물에서부터 나오는 맛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러면 콩이랑 사과에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나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걸 가려 드시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이제 저희가 조금 편한 말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류들은 뭐냐면 구성이 좀 크고 많이 얼기설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먹었을 때도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오면서 포만감을 즐기게 하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혈당을 오르면서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는 콩 그리고 뭐 현미밥 종류나 빵 중에서는 흰 빵 말고 통밀빵 같은 것들 또 버섯류, 견과류, 토마토 같은 것들에 이런 착한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함량 걱정하지 말고 잘 드셔도 됩니다. 이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정제 탄수화물에 네. 설탕, 밥, 밀, 라면,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 여름철에 우리가 정말 많이 찾게 되는 아이스크림 여기에 해당이 맛있는데. 되고요. 또 팥빙수 아까 참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자, 팥빙수에 진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팥빙수 한 그릇을 딱 먹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설탕을 섭취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일단 각설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각설탕 하나가 3g 정도 됩니다. 3g 네. 이나 돼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팥빙수가 설탕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10개? 30g 정도요. 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각설탕이 팥빙수 한 그릇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준비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왜요? 왜 이렇게 많아?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냥 팥빙수인데? 여기 팥만 얹으면 거기에다 팥만 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렇게 자, 많이 요거 지금 들어가요? 각설탕 제가 32개 해놨거든요. 32개 약 96g 정도의 아, 그래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을 섭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빙수 한 그릇 혼자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네. 이 WHO에서는 하루에 약 2,000kcal 정도를 섭취하는 성인이라면 하루에 이런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 25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벌써 96g이나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 먹는 이런 간식에서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싸게 해가지고 둘이 먹게 하는구나. 우리 건강 생각해서.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네, 나눠 먹으라고. 감동받았어. 야, 저 정말 놀란 게 저희가 몰랐던 식재료에는 이렇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 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네. 줄 네.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뭐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뭐 생명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생명에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머머.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어허. 요즘에 탄수화물 하면 많이 듣는 게 뱃살, 네. 나이살, 과도한 뭐 비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탄수화물 섭취가 아니더라도요. 이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각종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 좀 살이 좀 나이살이 잘 찌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조금만 드시면 계속 뱃살 불안 속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너무 되는 빨라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진짜 정말 나이살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를 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이 어떻게 나이살을 늘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은요, 우리가 그 혈당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인슐린, 잘 아시죠? 이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인슐린이 무분별하게 나오게 돼서 이 작용이 이렇게 고장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거나 안 나와도 될 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도 같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용 후에 분명 남는 우리가 다 쓰지 못한 포도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이 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민호 선생님, 네.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혹시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우리 뇌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뇌에서 이 포도당을 제대로 갖다 쓰지 못하는 대사장애에 빠질 수가 있고 이것이 먼 훗날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훨씬 더 이제 치매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지 또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잘 체크해 가면서 간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체크하려면 뭔가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걸 의심해 볼 수 있는 뭔가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제가 총 5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해당하는 게 있는지 잘 손꼽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식사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허기가 진다. 네, 두 번째는 식사 후에 단맛이 나는 후식을 즐긴다. 네, 세 번째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자, 이 3가지 중에서 좀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 3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단맛이 나는 디저트가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시쯤 되면 분명히 내가 뭘 먹었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집중력이 막 떨어져요. 저도 2번이 해당되네요. 2번. 단맛 찾고. 예. 원래 뭐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2번이고 오. 저는 3번이요. 그래서 저는 한 4시쯤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이건 저녁이라고 생각을 해요. 7시에 다시 먹고. 똑같네. 늘 이 패턴이 반복입니다. 오. 이어서도 좀 볼까요? 네, 나머지 2개 또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 4번째,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는다. 5번째는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다. 자, 이 2가지 중에서도 해당하는 많이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되게 옹졸하게 만드네.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한 거랑 짜증나는 거 이 정도는 아닌데 불쾌하긴 해요. 그럼 하나 정도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 정도. 저는 4.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아요. 저도 왜 이렇게 네. 입이 심심하고요. 그러니까. 늘 입이 심심해서 뭔가 이렇게 열어서 찾고 혹은 사게 되는데 그러네. 이거 지금 5개 중에 몇 개나 해당하면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다들 한 3개 정도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5개가 모두 해당하거나 3, 4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꽤 오래된 증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탄수화물 중독이 진행된 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평소의 식습관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조금 더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면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탄수화물 이 중독 정말 무서운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정말 제때 이렇게 먹게 되면요. 이 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당 리듬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폭식이나 과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고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침 꼭 먹어야 되는데 특히 아침 식사를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오후에 대해 간식에 대한 이런 아까 오후 3시, 4시에 막 먹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규칙적인 식습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혜원 선생님,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밥 때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규칙적인 식사 습관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 않죠. 거기다가 갑자기 내가 좋은 탄수화물로 모든 식단을 다 바꾼다? 이런 것도 입맛에 맞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일 먼저 시작은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걸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인들은 밥심이에요. 밥을 안 먹을 순 없는데 보통 딱 한 상이 차려져 있으면 밥 먼저 드시거든요. 그렇죠. 밥을 제일 뒤로 밀어 드세요. 그리고 고기나 샐러드나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이 풍부한 밑반찬 먼저 드시고요.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밥을 먹는 양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먼저 섭취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혈당이 오르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오를 수 있고요. 또 아까 탄수화물 중독 증상에서 다들 습관적으로 달달한 음식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꿀팁인데 저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달달한 음식 중에서도 이제 제로 슈거 또는 고단백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단백질 쿠키 먹거든요. 꽤 달달하지만 실제로 당의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좀 이런 건강한 간식들을 좀 찾아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민욱 선생님이 네.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탄수화물 중독 탈출하는 비법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잘 자야죠. 잘 자야 돼. 나 네. 이거 잘할 수 있지. 잠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위기 상태라고 겪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달달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브리검영 그 대학에서 했던 연구인데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학생들 잠을 좀 되게 적게 자는 학생들과 많이 자는 학생들을 나눠서 한 93명 정도의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6시간 반 정도밖에 안 자는 짧게 자는 그룹과 9시간 반 정도 정말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그 정도의 아주 긴 수면 시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양군으로 나눠서 비교해 봤더니 짧게 자는 그룹에서 설탕과 같은 액상과당과 같은 설탕 섭취량이 약 12g 정도 더 많았다. 와. 각설탕으로 치면 아까 그 4개 정도를 4개. 그냥 더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근데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달달이들을 또 찾아. 맞아요. 뭔가 달콤한 음식. 이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저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우리 정말 이슬만 드실 것 같은 우리 민혜원 선생님도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거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 정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많아지게 해서 혈중의 그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정말 식욕이 당기고 특히 달달하고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이 욕구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 아까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데 저는 또 이렇게 물어드릴게요. 어떻게 푸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달리기. 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러닝머신 뛰지 않고요. 네. 밖에 나갑니다. 야외 나가서 이어폰을 끼고요. 어. 미션 임파서블 이 주제가를 듣습니다. 딴딴따단 띠린 따 하면서 딴딴. 뛰기 시작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벽이 옆에 막 터지고 하는데 탐 크루즈로 빙의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숨이 찰 때까지 막 미친 듯이 뛰고 나면 미션 컴플릿. 딱 그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쫙 풀리더라고요. 이거 방법이네요. 예. 그러면 빙의해야 러닝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왠지 막 이렇게 해야 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해야 피하면서 될것 막 같은데. 예, 스트레스 풀리고. 이런 방법. 저러고 노는구나. 나 오늘도 방송이 왜 이렇게 즐겁죠? 저는 우리 기영 쌤의 그 러닝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 쌤들한테 궁금해져요. 의대를 나오셨잖아요. 근데 의대 하면 딱 옛날부터 운동 못하고 앉아서 오랫동안 엉덩이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 그러면 그러고 먹기만 하면 왠지 살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 지금 너무 다들 날씬하고 보기 너무 아름답고 멋지셔서 과연 우리 쌤들도 뚱뚱할 때가 있었는지
왜 쪘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장민호 선생님? 저는 이제 인생 최고 몸무게 한 79kg 정도 찍었었고 지금보다 9kg 더 나갈 때요. 지금 70kg 나가는데요. 그때가 이제 전문의 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교수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매일 저녁 야식을 먹어요. 일이 별로 굉장히, 없어서. 네, 그 초임 교수들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보고서만 잘 쓰면 되거든요. 네. 아, 그때 진짜 살 많이 쪘다가 그 뒤로 제가 그 수상 스키를 배우면서 운동 맞들려가지고 운동하면서 이제 살 많이 뺐습니다. 제가 그때 수상스키 멋있다. 춘천에서 이제 생활할 때인데 아, 네. 네, 이렇게 보트 조종하는 면허도 따고 수상 스키도 하면서 살 많이 뺐죠. 멋있다. 야, 그러고 놀았구나. 네. 민혜 선생님은요? 근데 사실 저도 오히려 의대 때 이렇게 공부할 때는 체중을 좀 잘 유지했어요. 20대이기도 했고 네. 그때는 진짜 공부하냐고 그렇게 막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제 최대 몸무게를 찍었을 때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인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한 달을 갔어요, 유럽으로. 그 당시 일을 좀 접고 그렇다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매일 기름진 거 먹고 그리고 원래 유럽 여행 가면 걸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안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2,000걸음밖에 안 걷고 먹으니까 지금보다 5kg가 더 쪘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더니 갑자기 이제 국내에서 뭐 전 세계적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금방 뺄 수 있었습니다. 예. 운동하고 식단하고. 여기는 같이 놀았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우리 선생님들. 저는 또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이제 전문의를 그 취득하고 나서요. 이제 네. 전임이라고 해서 이제 소화기내과 이제 그 세부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임의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 제가 이제 근무했던 병원은 금주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주회. 술 안 마시는 거.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금요일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금주회. 예, 그래서 네. 금요일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정말 그거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말에 이제 술을 금요일에 마시고 뛰는데 배에서 이게 2차 충격이 느껴져요. 살이 한번 퉁 튕기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껴봤는데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좀 하고 운동해가지고 많이 뺐습니다. 예. 미션님 봤어. 야, 그쪽은 금주회가 있어요. 우리는 우주회가 있어서 비 올 때마다 술 마시고 그러나. 정말 어쨌든 이 저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뱃살도 늘리고 나이살도 늘리고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찐 여성의 얘기가 있어요. 네, 영국에 있었던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네. 이분의 체중이 180kg 정도까지 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먹던 식생활 습관이 진짜 엄청난데요. 아침마다 벤티 사이즈 크기의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었다고 하고요. 벤티로요? 네, 캐러멜 마키아토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머핀이나 덴마크 페스츄리 같은 것들을 매일 아침 즐겨 먹고 점심 저녁에는 늘 패스트푸드를 먹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항상 이분의 루틴은 감자튀김을 큰 사이즈 2개를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그 자리에서 먹고 다른 하나는 간식으로 이제 책상 위에 두고 조금씩 먹었다는 거죠. 야. 엄청나죠. 진짜 이게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 폭탄이네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것들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은 저라도 한 180kg 금방 찍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조카하고 같이 디즈니랜드에 갔다가 거기서 너무 심한 이제 허리 통증, 발목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막 찾아오는 걸 느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조카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싶어서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에 에그 스크램블, 달걀 스크램블을 해서 먹고 또 과일, 야채, 닭가슴살 정도로만 식단을 바꿔서 무려 100kg에 가까운 체중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97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감량하면서 했던 운동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분이 했던 운동 궁금하시죠? 하루에 하고 10분 정도 걸었다고 합니다. 10분 걸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운동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거죠. 꾸준함,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식습관의 변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큰 정도의 사람, 97kg이 97kg. 내 몸에서 나간 거야. 빠져나간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자. 역시 운동과 식습관이 답인 것 같아요. 이 대단한 것 우리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뱃살을 삭제시킬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예인 씨와 희경 씨가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요즘에 나이살이 너무 또 뱃살로 그쵸.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워밍업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은 조금 강도 높은 복근 운동을 할 거라서요. 가볍게 제자리 뛰기 다들 할 줄 아시죠? 네. 팔 벌려서 제자리 뛰기 우리 5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금씩 숨 차고 열 오르시죠? 네. 이제 누울게요. 바닥에 누운 상태로 하늘 보면서 들어갈 거고요. 네. 자, 지금 딱 누우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죠. 아주 편하게 다리만 살짝 올려볼까요? 아주 편하게요. 이게 편하다고요? 다리 과도하게 올리시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리 한 15cm만 뛴다라고 생각하고. 아, 저 힘든데. 네, 이 잠깐만, 근데 나 상태에서 왜 발이 안 돌아지지? 다리가 안 올라가요? 아예 안 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신발이. 근데 여러분들 신발 때문인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리 들 때 허리 같이 들리시면 안 되거든요. 허리는 꽉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 다치실 수 있으니까. 아, 저 복근 사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어, 덜덜덜덜 어, 떨려요. 근데 여기서 강도 조금만 더 높여보려고 해요. 자, 이 올린다. 까마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제가. 까마귀 두 마리가. 자, 다리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접을 건데요. 그냥 다리만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팔을 같이 안으로 안아주면서 거짓말. 쫙 양쪽 다 뻗고 안고. 아, 뻗고. 이거 복근이 오. 네, 와. 이 동작을 계속 해주시는 게 복근에 굉장히 크게 자극이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한다고 배에 있는 지방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탄탄해지면 배가 나오지 않고 이거 고강도. 네, 굉장히 우리가 하나 둘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딱 3번만 해볼게요. 다리 살짝 든 상태에서 팔 양쪽으로 벌리시고요. 하나, 네, 다시 돌아와서 둘, 셋. 야. 예. 와. 잠깐 저는 오늘 쉴게요. 포기해야 될것 근데 같아요. 생각보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희경 씨처럼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도움 되거든요. 팔 동작은 빼시고 버틴 다음에 하나, 네,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요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두 번째 동작은 조금 더 편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무릎 살짝 접어주세요. 네. 자,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하면 반대쪽 손은 반대쪽, 왼쪽 손을 머리 뒤로 대주세요. 이제 내 무릎이랑 팔꿈치가 닿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냥 고개로 이렇게 들어서 하면 목에 부상을 입으실 수 있거든요. 복부를 쥐어짜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셔야 돼요. 진짜 고강도인데요. 이쪽으로. 고강도다. 네. 그래도 아까 거보단 좀 할만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 거보다는요. 3번 했으면 네. 반대쪽 반대쪽으로. 다리 바꿔서 하고. 왼쪽 다리 올려주고 오른쪽 손 목 뒤로 하신 다음에 반드시 복부를 쥐어짜면서 올라와 주세요. 목에 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복사근부터 해서 아랫배까지 힘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뱃살을 삭제할 수 있으니까 강도에 따라서 8번에서 10번,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막 웃음이 나와요. 너무 힘들죠? 조금 힘들었죠? 아니, 오늘 까마귀 두 마리가 굉장히 잘 날랐어요. 뱃살 삭제 운동법이었는데 왜 저 뱃살 없앤다고 윗몸 일으키기 많이 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랫배 윗배를 따로 운동해 주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한 분을 만나볼 텐데 영상으로 만나보기 전에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 김진영, 나이는 45세이시고요. 일단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었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 습관이 있으셨네요. 뭐 하루 수면 시간 7시간, 그리고 평소에 운동은 뭐 아예 안 하셨다고 합니다. 특정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 소화 불량, 그리고 변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지금 문진표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탄수화물하고 복부 비만인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가다 섭취해서 복부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네. 복부 비만인데요. 자, 집에 줄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나도 혹시 복부 비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줄자로 이 허리 둘레 측정했을 때요.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여성의 경우에는 85cm가 넘으면 이 복부 비만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한다 하시면 좀 더 주의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복부 비만, 소화불량 그리고 변비까지 그야말로 위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을 했는지 만나보시죠. 경기도 광주.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숙련된 칼질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영 씨.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진영 씨. 아이들의 매 끼니를 챙기지는 못하지만 대신 늘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둔다는데요. 바삭바삭 갖고 오는 피자에 절로 향하는 손. 먹고 또 먹고 어느새 피자 굽기는 뒷전인데요. 진영 씨, 이러다 남는 것도 없겠어요.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요? 이쯤 되니 진영 씨의 체중 감량 비법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살은 누구나 찌죠. 이렇게 잘 먹는데. 근데 저도 원래 60kg까지 나갔던 사람인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체중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진영 씨. 뱃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칫거리였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느새 몸무게가 60kg까지 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 진영 씨의 생활 습관은 어땠을까요?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였군요. 제가 올해로 10년 차 운동 강사인데 운동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몸무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진영 씨. 높은 기초대사량 덕분에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가스가 차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가서 편하게 볼일이라도 보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음식을 드시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시네요. 근데 우리 주인공이 변비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니까 바로 볼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렇게 소화 기능이 좀 저하돼서 계속 장에 독소가 쌓이면 아무래도 배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진영 씨 역시 나이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속 더부룩한 것도 많이 없어졌고 특히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서 결혼 전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철저한 관리 끝에 예전 몸매를 되찾은 진영 씨. 그녀가 건강을 되찾고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카무트 요소예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제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하기 전에 이걸 먹고 나면 집중도 잘 되고 속이 편하거든요. 카무트 요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수시로 챙겨 먹는다는 카모트 효소가 진영 씨의 첫 번째 비법이었군요. 든든히 챙겨 먹고 향한 곳.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맞아주는 운동 스튜디오에서 점핑 피트니스 강사로 근무 중인 진영 씨.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음악에 맞춰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뱃살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제격일 것 같죠? 에너지를 쏟아내고 녹초가 된 진영 씨. 진영 씨를 필두로 몇몇 회원들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습니다.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해물찜이랍니다. 한바탕 운동 후 먹는 점심,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젓가락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까 뜰 때는 힘 하나도 없으시더니 다들 좀안 떨리는 것 같은데요. 먹을 때 힘나, 먹을 때. 운동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있는 만큼 뱃살도 걱정되는데요. 운동 끝나고 이렇게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센터에서. 건강 관리 안 하시고 그렇게 한식 드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 관리하면서 살 빼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요요 오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 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빼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진영 씨의 변화에 가장 놀란 건 회원들인데요. 선생님 예전에는 잘 안 드시더니 요즘엔 엄청 잘 드시네요. 아, 옛날에는 못 먹은 거죠. 먹고 싶은데.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가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진짜 소화 능력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40대 접어드니까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좋은 거 소개시켜줘야겠네. 내가 요새 이렇게 잘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저도. 왜 그게 거기서 나와?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편안한 속을 위해 식사 후 꼭 챙겨 먹는다는 카무트 효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아낌없이 비법을 나눠주는데요. 카무트 효소 이거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속 더부룩한 게 일단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거 먹고 나서는 살도 잘 빠지고 소화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맞아. 자,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날씬하게 화이팅!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몸의 변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복부 비만에서 탈출한 건 물론이고 위 건강까지 되찾았잖아요. 네. 주인공은 뭐 운동하고 같이 사시니까. 네. 근데 진짜 복부 비만으로 고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허리가 쏙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탄탄한 몸매여서 맞아요. 부러웠어요. 네,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위장 건강도 지키고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 이게 꾸준한 운동과 이것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비결이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이 카무트가 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카무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6,000년 전부터 재배가 된 고대 곡물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또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다, 체중 감량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식이섬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식이에 들어있는 섬유질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피당,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굉장히 큰데 이거 대비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다른 나쁜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카무트 속에는 100g당 11.9g의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하는 쌀, 그중에서도 현미랑 비교를 했을 때는 현미보다 3배 많은 양이고요. 백미보다는 무려 19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야, 카무트 속에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데 근데 오늘 주인공이 먹었던 거는 카무트 곡물 자체가 아니고 카무트 효소였잖아요. 네. 카무트 효소는 어떤 점에 좋은 거예요? 예. 카무트 효소는요, 이 카무트, 곡물인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킨 이 효소를 말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효소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카무트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카무트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의 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주인공 소화불량 또 겪으셨잖아요. 이 카무트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이 부족해지기 쉬운 이런 소화 효소들을 보충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우리 몸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노화 신호가 나타나는데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소화 효소는 이제 가장 정점을 찍게 되고요. 40대 정도 들어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80대 정도가 되면은 젊은 20대에 비해서 약 3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어머머머머. 효소 수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평소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들일수록 카무트 효소와 같이 우리의 소화 효소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섭취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고 소화불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아밀라제 분비량도 줄게 되고 활성도도 줄어들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내 몸에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분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나 장에 오래 머물게 되겠죠. 복부 백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되면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작은 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 주인공도 소화불량을 겪으셨잖아요. 카무트 효소의 도움을 좀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나오는데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민현 선생님 말씀하신 알파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하고요. 또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카무트 효소에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탄수화물 즐겨 드시는 이 우리 주인공분의 이 소화를 카무트 효소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화불량, 정말 그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카무트 효소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 카무트 효소 속에는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알파 아밀라제는 효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파 아밀라제가 어떻게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지 제가 영상으로 시각적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베이글이 있으시죠? 네. 아우, 우리 맛있다. 아침에 베이글에 크림치즈 얹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역시 라이프 자, 여기 스타일 있는 비커를 우리 몸속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해보고 한쪽에는 물만 넣고요. 다른 쪽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경과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자, 물만 넣은 쪽에서는 여전히 소화기관의 베이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네요. 카무트 효소와 함께 물을 같이 넣은 쪽은 완전히 분해돼서 흐물흐물해졌죠.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비커에 한번 부어서 더 확실한 차이를 한번 봤는데 자, 이렇게 와, 시원해. 완전히 소화 효소가 완전히 작동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분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카무트 효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과 또 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적 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이제 우리 몸속이라면은 베이글에 넣은 물은 거의 뭐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걸 봐서는 소화가 거의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탄수화물이 다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아주 제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너무 시원했거든요. 네. 이게 소화가 되게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카무트 효소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고지방식이로 일부러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한쪽은 일반 식단, 그리고 다른 한쪽은 카무트 식빵을 각각 급여를 하고 어떤 체중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카무트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총 30명의 성인을 모집을 하고 역시 한쪽 그룹에만 카무트를 4달 동안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카무트를 섭취한 군에서 체지방량이 3.7% 더 감소했고요. 중성지방도 1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 DHA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도 더불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이 카무트 소화 효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셨는데요. 자, 효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 효소는요. 이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 장내 유익균은 오래 살지 못하고 장내 유해균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장내 환경이 모두 망가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장에서 장 독소가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는 거죠. 자, 건강한 장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각적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 비커, 지금 색깔이 이상한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네. 비커는 건강한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베이킹 소다를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건강한 장에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가 잘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장에요. 음식물이 들어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다가 이게 부패가 되면 거기서 막 가스가 생기게 되고 장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독소. 네, 뭐 보면은 막 풍선 터질 것 같고 밑에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껴 있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상으로 봐도 저거 위험한 상황이겠다 싶은데 우리 몸에 장독소가 쌓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몸에 장독소가 쌓이면 장 누수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음식물이나 유해물질이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는 받아들이지만 나쁜 바이러스나 독소, 나쁜 성분들은 막아낼 수 있도록 소장에 있는 육모들이 굉장히 쫀쫀한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다거나 또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 독소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런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유해물질들이나 유해균 같은 것들이 장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 이제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소화불량이 생길 거고 네. 또 변비나 설사와 같은 증상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이 유발되고요. 만성 피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극대화되게 되면은 나중에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뇌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장 독소라고 하는 것이 지방 친화적인 독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세포들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면서 각종 염증 물질의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 건강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카무토 효소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 쥐에게 대장염을 유도하고 나서요 카무토 효소 식이식단을 투여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해본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카무토 효소 식이식단을 투여한 군은 그렇지 않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잘 맞춰져서 대장염 증상이 이제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염증성 장질환 관련 유해균들을 감소시켜서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염이나 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탄수화물 분해를 통해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무토 효소 저희가 또 스튜디오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네. 맛을 한번 볼까요? 오, 일단 먹어볼게요. 빛깔도 너무 고소하게 생겼어. 네, 빛깔은 미숫가루처럼 생겼네요. 맛도 고소해요. 와, 아니 맛있는데요? 고구마 라떼 맛이 나요. 너무 야, 고소하고 달달한 것이 이거는 진짜 자주 챙겨 맞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주변에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카무토 효소는 곡물인 카무트를 발효했기 때문에 곡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늘 그렇듯 임산부나 수유부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조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뭘 먹을 때 탄수화물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죠. 네. 근데 그걸 소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특히 내일 토요일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문다는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더위 때문에 숙면 취하기도 어려우셨죠. 지난 밤에도 열대야를 보이면서 서울은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도 28.4도로 찜통 같은 출근길입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폭염경보는 이틀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게 이어지거나 혹은 폭염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 발효 중입니다. 체감뿐만 아니라 기온 자체도 높은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7도, 광주는 37도, 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는데요. 제주는 위험 수준으로 최고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준 토요일이 38도, 일요일에는 37도까지 올라서 맑은 하늘 속에 이번 더위에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반면 제주는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세 자릿수가 넘는 온열 질환자 수가 발생했는데요.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밝고 가벼운 옷을 입고 휴식 자주 취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이라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날씨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네,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정말 뜨겁고 더 뜨거워집니다. 주말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뭐 운동도 야외에서 하는 거 좋지만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편안한 실내에서 좀 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 A